Zombie Apocalypse.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법의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은 복습을 잘 하셨나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각각의 정부 형태에서 단독 내각인지 아니면 여소야대 정부인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점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인 국가기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좌파라는 말, 그리고 우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다 들어본 말일 겁니다. 이 좌파라는 말과 우파라는 말이 바로 오늘 배울 국회에서 비롯된 말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자, 국회의사당을 그림으로 그려볼 때 여기에 국회의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앉아있게 돼요. 이때 이 딱 절반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보 진영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새의 왼쪽 날개에 있다라고 해서 좌익,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익,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불렀습니다. 이때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진보 인사가 많았고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의 인물들이 되게 많이 앉아있었다라고 해요. 이 좌익과 우익에서 비롯된 말이 좌파, 우파로 변질되게 되었고, 지금은 좌파라고 하면 진보 인사, 그리고 우파라고 하면 보수 인사,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쌤이 한 개만 더 얘기해주면 여담인데, 여러분 좀 고참인 국회의원들일수록 어디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고참일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여러분 왜 수학여행 갈 때 조금 힘이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앉는 자리가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 연차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되게 뒷자리에 앉는다 그래요. 이렇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제 신입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자리에 주로 앉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나이가 들어도 되게 어린 아이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성향은 바로 이 국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당, 어떤 성향을 지닌 정당의 의석률이 높은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만큼 국회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국회의 기능, 그리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기 노트를 펴시고 판서를 따라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총 몇 명이냐? 바로 300명이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총 4년이 됩니다. 4년. 한 번 뽑히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할 수 있고요. 출마하는 데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선, 4선 이렇게 뽑히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9선으로 뽑힌 김영삼, 김종필 의원 있다고 합니다. 와, 9선이면 4년이니까 4, 9, 36, 36년 동안 정치를 했네요. 대단하다, 그죠? 자, 이 국회의원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 전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그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예를 들어 통영, 고성 대표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대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 명을 뽑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253명이 있고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을 합니다. 우리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전국구 국회의원은 총 47명이 있는데 전국구 국회의원은 사람들이 인물에다가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전국으로 만들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정해줘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대표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 50%이다. 그러면 총 47석 중에서 절반인 23석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그리고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나눠질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총을 지닌다던가 아니면 버스를 공짜로 탄다거나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는 먼저 첫 번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절대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불체포 특권이 생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가 진행될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체포당해서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 국민의 대표로서 너의 책임감을 다해라. 회의에 참석하는 그 업무를 다하고 수사당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악용하는 정당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자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의 기간을 굉장히 늘리는 거야. 그럼 그 늘어난 회의 기간 동안은 수사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보호하기도 했어. 그런 의회를 방탄국회에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책 특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했던 발언 그리고 표결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아무리 국회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야. 그 다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데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만큼 자신의 의견, 왜냐하면 당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특권들을 마련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국회의원들의 자주성 그리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권들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 안 되겠죠, 절대로. 자신이 할 말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국회 구성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원제 국회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양원제 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단원제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한 개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반면에 양원제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두 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회를 상원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하나의 국회를 하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원제에서는 법안이 처리될 때 하원을 한번 거치고 그 법안이 또 상원을 거쳐야지만 법안으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법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단원제 국회에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합니다. 신속. 반면에 양원제 국회에서는 신중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가 어떤 가치를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단원제로 구성될 수도 있고 양원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국회의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주시고, 두 번째, 국회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 국회에서 가장 대표인 사람을 국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국회의장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을 부의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한 명이 있고요. 부의장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냐면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함정에 넣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라든지 대통령이 지명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내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이래요.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뽑히게 되고요. 부의장은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국회의원 임기가 총 4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국회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총 2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명. 그래, 맞아요. 근데 이 300명이 한 명 한 명 다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하나의 법안 처리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의견을 지닌 사람들끼리 묶어서 모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모둠은 하나의 의견으로 합쳐져 있으니까 보다 더 다른 모둠끼리의 의견 교환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만들어둔 게 바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소속 의원들끼리 모여서 20인이 된다면 또 자기들끼리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정당의 교섭단체에 포함이 되어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상임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라는 곳도 있어요. 특별위원회. 자, 상임위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인데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국회의원들이 되게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토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바로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상임위원회는요 되게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라든지 재정위원회, 복지위원회 등등등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게 되는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 내가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동아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동아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본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안건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상임위원회는 항상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심사할 때,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을 심사할 때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 주요 기관에는 본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그 공간이 국회에서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곳일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표결을 하는 곳이 됩니다. 표결. 그래서 왜 찬성 버튼, 반대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지막으로 표결을 하는 곳이 본회의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다음 국회의 주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국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회의 운영 방식. 자, 국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회의를 통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회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기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인데 매년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적어볼까요? 매년 1회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상 매년 9월 1일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이 만약에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 열리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번 회의가 열린다면 100일 이내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날 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모든 회의에 대한 처리가 10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100일 이내는 끝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정기회에서 주로 하는 토론 활동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정부가 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이것이 정기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라의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국정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라 곳곳에서 좀 비리가 저질러지는 곳은 없는지,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국정감사이고요. 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면 출석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한 기업의 회장님들도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을 요구해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 시기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힘을 받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임시회입니다. 임시회는 매년 한 번 이렇게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할 때마다 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요구해야 되냐면 국회 제적의원, 제적의원이란 말은 국회에 소속된 의원들, 우리 아까 얘기했던 300명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를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구한다면 열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열린다면 30일 이내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30일 동안밖에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임시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이 뭐가 있냐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다루겠죠.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임시회의 주요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 국정조사를 할 때에도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국정감사는 국가의 전반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감시하는 거라고 했죠. 반면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거야.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조사하는 것, 이것은 국정조사로 하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의 자녀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에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기회는 몇 번 열린다? 매년 1회 열린다 라는 거. 그 다음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원할 때마다 열린다. 수업 중에 정리하시면 될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인근 학교에서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회의가 열릴 때에는 지켜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 공개의 원칙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국회에 가서 참관할 수도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생방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비밀로 해야 될 회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서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한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그 다음 회의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법률안을 만든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정말 소중한 의견인데, 그런 의견이 단순히 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다음에 있을 회의로 자동적으로 넘겨져서 그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비슷한 거 배웠다, 그죠?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거. 일사부재리가 뭐였냐면 한 번 처벌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회의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수 정당에서 그 회의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안건을 올릴 거야. 계속 똑같이.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필리버스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필리버스터가 뭐냐면 그 야당에서 좀 다수당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정책을 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 법률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소수 정당에서 어떤 법안을 상정한 다음에 그 법안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하는 거죠. 한 사람이 24시간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연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길게 연설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은 되게 합법적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 운영 방식,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회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의 운영 과정까지만 배웠는데 국회는 우리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그리고 국회가 가지는 권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